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지금 토트넘 호스퍼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펼쳐내고 있는 전술적인 부분이 워낙 큰 화제가 되고 있고 워낙 큰 파격을 낳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축구 전술을 다루는 공신력 있는 많은 매체들이 이 현상과 작동법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9번 스트라이커로 기용했던 것도 화제가 됐는데 그 이후 최근 다시 왼쪽 윙어로 또 배치하고 이를 통해서 변화를 끌어내고 있는 부분들도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적인 감독들이 직접 출연하고 또 세계적인 UEFA에 소속된 전문 분석가들, 축구인 출신 분석가들이 집필하고 또 컬럼을 쓰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축구 지도자 전문 매체죠. 코치 보이스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 전술을 분석한 최신 내용, 그리고 뉴캐슬과의 경기부터 손흥민 선수가 본격적으로 왼쪽 윙포워드로 이동하면서 토트넘의 압박과 또 공격 전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한 내용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현재 유럽 최전선의 분석가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그 안에서의 전술적 역할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1월 말에 나왔던 1차 컬럼, 손흥민 선수가 아직 최전방 공격수로 뛰던 시점에 포스테코글루판 토트넘의 전술 분석, 그리고 이어서 뉴캐슬전의 세부 내용을 분석한 내용들 연달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19세기에 창단할 때 라틴어로 모토를 채택했습니다. 오늘날 클럽은 이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To there is to do, 도전이란 곧 실행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느 쪽이든 그리스에서 태어난 호주 출신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은 21세기에 그 모토의 의미를 재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부임 후 첫 프리미어리그 10경기에서 승점 26점을 얻으며 토트넘을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좋은 출발로 이끌었는데요. 이는 프리미어리그 첫 10경기에서 한 감독이 거둔 최고 승점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대담한 축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놀라운 출발은 시즌 개막전 팀의 기록적인 득점 선수인 해리 케인을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입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며 자신이 맡은 팀 토트넘의 운명을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호주, 일본, 스코틀랜드 등지에서 25년 넘게 축구 감독으로 일하면서 포스테코글루는 자신의 족적을 남겨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한 원칙을 세웠고 이를 북런던 토트넘에 적용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성과가 인상적이었다면 토트넘 서포터들에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호주 출신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가져온 축구 스타일일 것입니다. UEFA의 공인 코치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 전술의 몇 가지 주요 측면을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이드로 들어오는 인버티드 풀백입니다. 2023-2024 시즌 12경기를 치렀던 시점에서 토트넘은 평균 60% 이상의 볼 점유율을 기록한 5개 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기 전 4시즌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안토니오 콘테,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주제 무리뉴 등 3명의 전임 감독 아래에서 토트넘은 평균 51%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스타일에서 벗어난 수치였죠. 포체티노 감독이 마지막으로 지휘봉을 잡았던 2018-2019 시즌 토트넘은 평균 58%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스타일과 훨씬 더 유사합니다. 소유권을 더 많이 가져가는 방향으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토트넘이 90분당 더 많은 패스를 시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이전 4시즌과 비교하면 드리블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90분당 평균 28.24회의 드리블은 12경기를 치렀던 시점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횟수였고요. 포체티노 감독의 마지막 시즌 수치와도 거의 동일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서 추구하는 스타일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후방에서 더 깊이 빌드업하는 것입니다. 골키퍼를 중심으로 센터백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피보테가 지원하는 다이아몬드 모양은 일선을 무너뜨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풀백은 주변에서 패스를 지원하지만 안쪽으로도 움직입니다.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전 팀들의 핵심 특징이기도 했는데요. 풀백이 안쪽으로 움직이면 중앙 공간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이는 경기장 중앙에서 추가적인 패스 옵션을 통해 소유권 기반 스타일을 용이하게 합니다. 한 명의 풀백이 안쪽으로 이동해서 더블 피벗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주로 상대의 최전방 3명의 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상대의 최전방 라인 사이에 빈틈을 노려서 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양쪽 풀백은 때때로 안쪽으로 이동해서 상대 윙어들의 공간을 좁히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를 통해 토트넘의 윙어들이 1대1 공격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특히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페드로 포로가 좁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데안 쿨루셉스키가 파페 마타르사르가 밑에서 받쳐줄 경우 상대 앞에서 공을 받고 돌파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12경기까지 치렀을 때 쿨루셉스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드리블을 기록했죠. 왼쪽에서는 손흥민 선수와 브레넌 존슨이 윙어로 기용되어서 쿨루셉스키와 비슷하게 공간을 찾았는데요. 4-2-3-1 포메이션에서 10번으로 자리를 넓힌 제임스 메디슨은 레프트백인 데스티니 우도기가 중앙 미드필드로 변신하면서 활로를 새롭게 찾게 됩니다. 바로 사진에 나온 것처럼 우도기가 안으로 들어오고 메디슨이 10번이지만 왼쪽으로 벌려 움직인 것이죠. 특히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메디슨에 대한 활용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메디슨을 어떻게 활용을 잘했느냐. 11월에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메디슨은 4-2-3-1 포메이션에서 10번 미드필드로 뛰면서 토트넘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또한 더 깊은 지역으로 내려가서 빌드업에도 크게 기여했는데요. 잉글랜드 대표 선수인 메디슨은 특히 토트넘의 풀백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 전방 중앙으로 전진할 때 자신의 골문 지역 밑으로 편안하게 내려오곤 합니다. 메디슨이 바로 중앙에서 빌드업을 돕는 세컨드 피벗 플레이가 된 것이죠. 메디슨이 상대의 압박을 좁게 만들고 넓은 지역으로 공을 돌리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풀백과 윙어의 조합을 통해서 공을 전진하도록 만든 것이죠. 메디슨은 전진하는 팀원들을 향해 라인을 깨는 패스도 선보였습니다. 주로 풀백이나 윙어가 안쪽으로 움직일 때 라인 사이에 10번 공간을 채우는 곳으로 패스를 찔러 넣은 것인데요. 이때 메디슨은 다시 10번 자리로 올라가서 또 평소에 자신의 위치로 가서 서포트를 하는 플레이까지 하는 것이죠. 메디슨은 최전방과 중앙을 오가는 10번 포지션으로 손흥민 선수와 중요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케인이 떠난 이후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주요 중앙 공격수 위협 자원이 되었죠. 2023년 여름 토트넘에 입단한 메디슨은 손흥민의 돌파를 위해 후방에서 날카로운 패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디슨은 히샬리송 등 토트넘의 최전방에 있는 다른 선수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윙어들이 최대한 넓은 공간을 유지하면서 상대 수비진을 압박할 때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메디슨이 약간 후퇴한 10번 위치 조금은 내려와서 와이드 포워드 측면 공격수가 크로스하거나 컷백을 할 수 있는 스루 패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왼쪽으로 넓게 움직일 때는 레프트백인 우도기가 중앙 미드필드 안쪽으로 이동하면 메디슨이 자신의 강한 오른발로 다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플레이를 펼치는 경향도 보였죠. 여기서 그는 예리한 패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메디슨은 12라운드 경기가 끝났던 시점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스루 패스를 시도한 선수 공동 4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세 번째는 9번 공격수로 바뀐 손흥민 선수죠. 시즌 첫 3번의 리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했지만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중앙 공격수로 이동해 팀의 유일한 공격수 원톱이 된 손흥민 선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9번으로 선발 출전한 첫 경기 번리전에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과거에도 토트넘에서 중앙 공격수로 활약한 적이 있지만 중앙 공격수로 이렇게 길게 꾸준히 활약한 것은 올 시즌인데요. 이 역할에서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움직임의 타이밍과 목적입니다. 그리고 득점이죠. 손흥민 선수는 제이미 바디나 마이클 오원을 떠올리게 하는 후방에서 배후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깊은 최종 수비수의 마지막 어깨를 매우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손흥민 선수가 단지 결정력만 좋은 게 아니라 움직임의 타이밍이 좋고 상대 수비를 어떻게 공략하는지의 지능적인 위치 선정이 좋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골문 앞에서의 침착함은 이러한 적절한 타이밍의 중앙 돌파에서 비롯된다. 침착한 슈팅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적절한 타이밍의 침투와 돌파가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게다가 이 침투와 돌파 이후에 여유를 갖고 터치하면서 마무리한다. 즉 침착하고 빠르고 영리하고 정확하고 기술적으로 숙련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빠르고 정확하고 잘 뛰고 잘 넣는 선수는 역대 프리미어리그 손꼽힌 선수가 바로 득점왕을 차지했던 바디 그리고 잉글랜드 최고의 공격수로 뽑혔던 원더보이 오원이잖아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본격적으로 올 시즌에 처음 뛰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스트라이커인 바디 오원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뛸 수 있었던 것은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후방에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메디슨과 마찬가지로 손흥민 선수는 윙어들의 폭과 움직임에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풀백을 점령하고 자신의 움직임으로 백라인을 교란해주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중앙 미드필드에서 보내주는 스루 패스를 잘 받아내면서 이런 혼란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은 메디슨이 패스를 공급해주는데 가끔은 인버티드 풀백이 키패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특히 페널티 지역 바로 너머에 깊은 수비 라인을 상대할 때 약탈적 본능, 득점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 상대 백라인을 중심으로 수비진을 구축할 때 중앙 수비수 사이 지역을 지능적으로 위치하면서 공략한 것이죠. 공을 상대에게 내주지 않고 타이밍을 잘 맞춰서 폭발적인 움직임으로 단 한 번의 터치로 상대를 따돌리면서
골을 넣었던 그 리버풀전의 장면도 있습니다. 이런 플레이로 골을 많이 넣었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속도와 개인기를 다 갖춘 선수로서 토트넘이 공간을 활용하고 또 넓은 공간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9번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케인이 떠난 후 이 지역에서 케인의 골 위협을 대체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선수라는 것을 입증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수비 전략의 변화도 중요한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소유권을 장악하기 위해 높은 곳에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주된 수비 전략이죠. 역압박이라고 불리는 카운터 프레스, 개겐 프레싱은 경기장의 영역과 기세, 통제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이전 감독들의 방식과 비교했을 때 또 다른 중요한 변화인데요. 12경기까지 치렀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상대팀의 소유 시간당 경합, 태클, 가로채기 부분에서 모두 선두를 달렸습니다.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을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또한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은 리그 전체에서 수비 활동당 패스 횟수 PPDA가 가장 낮았다. 가장 패스가 짧을 때 끊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압박 강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죠. 지난 4시즌 동안 토트넘은 PPDA에서 리그 평균 순위가 11위에 불과했습니다. 콘테, 누누, 무리뉴 이런 감독들은 백파이브를 쓰면서 상대팀의 중원 하단에 내려가서 물러서는 축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 압박이 좋지 않았죠. 어떤 경우에 무리뉴 감독은 백식스까지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에서 보냈던 마지막 시즌에는 PPDA에서 리그에서는 이제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남겼었거든요.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은 그 포체티노의 시대의 수비력과 많은 부분이 닮아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압박 전략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예요. 센터백을 향해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것이죠. 전방 압박의 기점이 손흥민 선수인 겁니다.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특정 방향으로 이제 몰아가는 게 목표인데요. 이 전술은 가장 가까운 윙어들이 또 압박에 가담하면서 경기장을 좁히고 또 종종 인사이드 채널로 들어가는 패스까지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패스는 윙어가 바깥쪽으로 압박해서 터치라인 쪽으로 또 볼을 나가갈 수 없게 잠궈주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쪽 방향으로 플레이를 막지 못할 경우에는 10번 메디슨이라든지 혹은 멀리 있는 윙어가 와서 압박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메디슨이 뛰어들 경우에는 양쪽 윙어가 좁혀지죠. 그럴 경우 토트넘은 맨시티의 수비 형태와 유사한 4-4-1-1로 압박을 하게 되는데 윙어가 또 달려들면 윙어가 안쪽으로 뛰어들면 메디슨이 중앙 미드필드 지역으로 또 합류해서 대인 방어 위주의 전술을 맡게 됩니다. 풀백이라든지 혹은 8번 미드필드도 넓은 압박에 참여하게 되고요. 수비 라인의 높이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은 높은 곳에서 공격적인 역습, 역압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진이 첼시와의 경기인데 이미 2명의 선수가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비 라인이 가동됐다는 겁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에게 엄청나게 높은 백라인, 수비 라인을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방 라인은 매우 콤팩트하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비 형태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1명의 선수로 경기장을 꽉 채우니까 팀이 활용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최소화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미드필더 3명이 리커버리, 루즈볼, 세컨드볼 컨택을 경쟁할 때 커버해야 할 거리가 줄어들어요. 경기장을 좁혀놓으니까 많이 길게 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토트넘이 리그 12경기 시점에선 가장 높은 도전 강도, 경합 강도를 기록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압박과 경합은 맞물려 있다. 압박이 강하니까 경합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이 풀어야 할 과제는 이러한 강도와 경기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인데 말씀드린 이 첼시전에 많은 선수가 다치고 퇴장을 당하면서 흔들렸죠. 그러다가 반전을 이룬 게 바로 뉴캐슬과의 경기인데 코치 보이스가 이 Y스카우트, 세계 최고의 선수 스카우팅 프로그램이죠. 이 회사와 함께 뉴캐슬전의 전술적인 변화가 어떻게 잘 작동을 했는가를 소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히샬리송이 최전방 공격수로 들어가고 손흥민 선수가 다시 왼쪽으로 이동하고 메디슨이 빠진 그 공미 자리 10번 자리를 쿨루셉스키가 차지하고 존슨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4-2-3-1 형태의 새로운 구성인데요. 이 경기를 코치 보이스가 어떻게 분석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목할 부분은 토트넘의 왼쪽 인사이드 채널입니다. 왼쪽에 손흥민 선수가 이동하고 쿨루셉스키가 원래 오른쪽 사이드를 맞다가 중앙 공격수로 뛰니까 왼쪽으로 함께 온 거잖아요.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익숙한 4-2-3-1 전형으로 시작한 토트넘이 전반전 내내 왼쪽을 압도하면서 뉴캐슬의 4-5-1 수비 블록을 압도했습니다. 왼쪽 손흥민 선수가 있는 쪽으로 뉴캐슬을 압도했다는 거예요. 데스티니 우도기가 왼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벤 데이비스에게 공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고요. 이로 인해 미겔 알미론이 뛰어나오면서 벤 데이비스를 혼자서 압박을 했고 이때 우도기가 뉴캐슬의 와이드 공격수를 떨쳐냈죠. 멀리 떨어서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여기서부터 8월 이후 처음으로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 선수와 10번 포지션으로 맡으면서
하면서 활동 범위가 넓어진 대한 쿨루세스키가 측면 공간에서 호흡을 맞추게 됩니다. 이런 장면이 원래 잘 안 나오잖아요.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요. 손흥민 선수가 키어런 트리피어를 고립시키면서 상대 풀백인 트리피어를 1대1로 공략하거나 또 트리피어를 넘어서서 쿨루세스키가 돌파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플레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뉴캐슬의 원톱 공격수로 뛴 알렉산더 이삭이 데이비스를 이런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압박하게 됐죠. 이삭이 압박하러 오면 데이비스는 우도기가 좁게 움직일 때 생긴 공간으로 또 치고 올라가서 패스를 해주고 히샬리송이 또 이런 상태에서 고전하는 라셀레스를 앞으로 끌어당겨요. 지금 보시면 이삭이 데이비스에게 붙고 우도기가 안쪽으로 이동하니까 알미론이 우도기 쪽으로 이동하면서 공간이 생깁니다. 알미론이 우도기 쪽으로 안 가면 또 우도기가 비게 되는 거고 또 히샬리송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라셀레스가 끌어올라가고 알미론도 히샬리송 신경 써야 되고 이게 선수들이 계속 누구를 막아야 될지 빈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쿨루셉스키가 경험이 부족한 17살에 불과한 뉴캐슬 미드필더 루이스 마일리를 상대하게 되고 경기 내내 이 마일리가 쿨루셉스키와 1대1로 붙을 때 고전을 하게 되면서 토트넘이 주도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토트넘의 이러한 유연한 왼쪽 측면이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어냈는데요.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특히 우도기가 안쪽으로 들어간 위치를 통해서 우도기가 들어가니까 쿨루셉스키가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쿨루셉스키가 높이 올라가니까 히샬리송과 더불어서 이 두 선수를 다 막아야 되니까 센터백들이 묶이게 되고 트리피어는 손흥민 선수와 1대1로 맞붙어야 되고 손흥민 선수가 트리피어와 1대1에서 계속해서 이기게 되면서 골이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쿨루셉스키 우도기가 가운데서 콤비네이션을 할 때 왼쪽에서 트리피어를 무너뜨리고 크로스를 올려서 우도기가 그중에 이제 한 골을 넣고 히샬리송이 그 다음 한 골을 넣으면서 두 개 어시스트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결국엔 손흥민 선수의 왼쪽 측면 플레이를 살린 것은 중앙 지역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 했던 상대의 전략을 역이용해서 사이드에서 손흥민 선수가 활약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건데요. 공을 소유했을 때 뉴캐슬은 4-3-3으로 경기를 운영했는데 토트넘의 공격적인 하이프레스에 고전을 했죠. 특히 전반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윙어인 앤서니 고든과 미겔 알미론이 토트넘의 수비라인 뒤쪽을 위협하려고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토트넘이 중앙 미드필드 라인과 또 인사이드 풀백을 통해서 뉴캐슬의 미드필드 8번 미드필드들이 편안하게 패스를 못하게 한 거예요. 마일리든 조엘링턴이든 브루노 기마랭이든 이 선수들이 패스를 잘 뿌려줘야 편하게 뿌려줘야지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데 그러질 못했다. 다만 이제 전반 8분 정도가 지났을 때 조엘링턴이 딱 자유로워졌을 때 이제 고든에게 롱패스를 이제 배우로 찔러주고 마지막에 이삭에게 컷백을 할 때 데이비스가 막았던 그 장면은 토트넘의 수비가 무너진 장면인데 이게 되려면 말씀드린 대로 패스를 못하게 해야 된다. 침투 공간을 벌어줬지만 그 선수들에게 공이 안 오게 하는 게 최선의 수비법이기 때문에 하이라인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겁니다. 후반전 들어서서 첫 5분 동안은 뉴캐슬이 굉장히 많은 파이널 서드 지역 패스를 성공하면서 주도를 했고 기세를 올렸는데요. 특히 공수가 전환된 상태에서 공을 잘 소유하면서 토트넘을 미드필드진으로 몰아넣으면서 이제 흐름을 가져왔었어요. 이때 토트넘에서 10번 역할을 맡은 쿨루셉스키가 히샬리송과 함께 뉴캐슬의 센터백 라인으로 뛰어들면서 중앙 미드필더 뉴캐슬 미드필드가 또 딸려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고든이 이제 중앙 공격수로 이동을 하고 그 뒷공간을 파게 만들었고 이삭을 왼쪽으로 이동시킨 거거든요. 이때 이제 뉴캐슬이 공격은 살아났을지 모르지만 수비적으로 허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삭을 중앙 공격수로도 뛰고 왼쪽 윙어로도 쓰게 하면서 마치 토트넘이 지금 손흥민 선수를 중앙 공격수이자 왼쪽 공격수로 활용하는 것처럼 만들었는데 결국엔 토트넘이 세 번째 골을 넣으면서 이 공격 전략이 통하지 못하게 돼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금 보시면 토트넘의 오른쪽 측면 공격이 후반전에 또 살아나게 됩니다. 전반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는 왼쪽 공격이 살아나는데 후반전에는 토트넘의 오른쪽 공격이 살아났다. 존슨, 쿨루셉스키, 사르, 포로가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다. 왜냐? 이 오른쪽 공격을 누가 막아야 됩니까? 고든이 이제 중앙으로 올라가고 이삭이 왼쪽으로 갔는데 이삭의 순진한 수비력, 나이브한 수비라고 얘기했어요. 이삭이 전방 수비를 못하니까 이쪽에 쉽게 포로가 자유로워진 거예요. 포로가 많은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결국엔 포로가 쉽게 전진해서 패스를 하고 히샬리송이 골을 넣은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중앙 공격수이자 왼쪽 공격수로 둘 다 활약이 가능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삭 같은 다른 공격수들처럼 수비가 떨어지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비를 못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전방 수비가 너무나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9번도 잘하고 7번도 잘하고 골도 잘 넣고 전술적인 플레이도 잘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전천후 공격수인 이유인 것이죠. 게다가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왼쪽으로 출발을 했지만 히샬리송이 교체 아웃된 이후에는 다시 중앙 공격수로 이동을 했고 곧바로 이동하자마자 뉴캐슬 센터백들을 위협하면서 본인이 이제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경기를 끝장내버렸죠.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뉴캐슬을 흔들어놨던 손흥민 선수의 9번이자 7번 역할의 차이를 보여준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다음 에버튼과의 경기는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주목되는데요. 지금 이제 워낙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부족하고 비수마와 또 우도기까지 뛸 수 없는 에버튼전이기 때문에 그대로 또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뛰고 히샬리송 전방 쿨루셉스키를 이제 10번에 두는 존슨을 오른쪽에 두는 플레이가 될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제 존슨 선수가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12월 24일 일요일 0시 크리스마스를 앞둔 토트넘과 에버튼의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경기는 또 손흥민 선수가 어떤 면모를 선보이게 될지 한준TV와 함께 경기 분석과 영국과 유럽 현지의 공신력 높은 매체들의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